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저는 길었던 겨울방학 특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생겼는데요.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과 답변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동안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거든요. 제가 느낀 것은 많은 분들께서 교재의 정답률의 의미를 궁금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현재 풀고 있는 교재의 정답률이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교재로 어떤 걸 택하는 게 좋은지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현재의 정답률이 이 정도인데 그 다음 과정으로 선행을 진행해도 되는지, 또 어떤 분께서는 지금 처음 풀었을 때의 정답률은 70%지만 오답을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다시 오답을 하고 나서는 정답률이 90%까지 높아졌는데 어떤 정답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중학생을 위한 고등선행 커리큘럼이라든지 또는 중등 심화, 중등 선행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면서 그 기준으로 특정한 교재의 특정 난이도의 문제들에서 정답률이 몇 % 이상 나오면 그 다음으로 어떤 문제집 또는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정답률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더라도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분명히 지금 현재 풀고 있는 문제집 또는 수업 또는 과외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보여줬는데 처음 어떤 학원에 가서 입학 테스트나 레벨 테스트를 봤더니 굉장히 그동안에 받았던 정답률과는 다른 좀 뜻밖의 결과를 받아본 경험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업하고 계셨던 선생님께서도 아이가 이해력이 좋고 문제를 잘 소화하고 있어서 아마 다른 학원에 가더라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와서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는 틀린 문제들도 다시 꼼꼼하게 풀면서 놓치는 문제가 없이 잘 공부를 했는데 정작 시험을 봤더니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당황했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영상을 통해서도 정답률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를 했지만 저는 정답률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실력을 파악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지 절대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많은 학생들 또한 각각의 소단원 또는 중단원 그리고 대단원 또는 학기별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각각의 정답률이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별로 점점점 좋아지다가도 나중에 전체를 총괄하는 테스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은 왜 발생할까요?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매 수업마다 학생들에게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지 몇 번을 되물을 정도로 모르는 문제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어렵다라고 질문했던 문제들에 비해서 테스트 결과가 훨씬 더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첫 번째는 교재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그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또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처음 가보는 낯선 곳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안내에 따라 그대로 운전을 하면서 가겠죠. 자, 분명히 굉장히 친절하게 어디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난 뒤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얼마만큼의 거리가 남았는지, 그리고 예상 도착 시간이 얼마인지, 심지어 막히는 길과 막히지 않는 길까지 구분해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자,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그 길 안내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그 목적지를 다시 한번 찾아가고 싶을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이 없이 잘 찾아갈 수 있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길에서 어떻게 갔는지를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의 도로망 또는 각각의 길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대로 잘 안내에 따라 운전만 했던 분이라면 내비게이션의 도움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다시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혹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풀고 있던 문제집은 센과 같은 유형 문제집이었거든요. 보통 우리는 센이나 마플, 고쟁이 같은 책들을 유형 문제집이라고 합니다. 물론 고쟁이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유형 문제집 중에서도 조금 심화에 속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집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슷한 유형들로 문제를 묶어서 학생들이 특정한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사실 학생들은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신이 일부러 고민하고 어떤 의미를 찾지 않더라도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비슷한 공식, 비슷한 접근법을 통해서 그 다음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집들이 나쁜 책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책들의 의도 자체가 학생들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고등수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어진 책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자신이 고민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풀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비슷한 유형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풀었던 어떤 방법, 접근법, 그리고 공식을 그대로 다음 문제에도 복사하듯이 사용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험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형 문제집을 풀면서 나오게 되는 정답률이라는 것은 실제 자신의 실력보다는 어느 정도는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 수학의 B단계에서 정답률이 90% 이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60점, 50점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왜 이 문제들이 같은 유형으로 묶여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으로 묶인 문제들 속에서도 왜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일단 수학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문제를 많이 푸는 거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센 수학을 풀고 오답을 하고 또 그와 비슷한 마플 같은 유형 문제집을 또 풀고 거기서 오답을 또 하겠죠. 자, 이렇게 공식처럼 이 문제집을 다 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집을 풀고 또 다시 어떤 문제집을 풀어서 2번, 3번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유형 문제집을 계속 같은 공부 방법으로 풀고 있다면 한 권을 푸나 2권을 푸나 심지어 3권을 푸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계속 이 길을 내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만 운전을 해서는 아마도 10번, 20번을 그 장소에 도착하더라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찾아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학생들은 왜 이 문제가 이 방법을 써야 하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 다른 방법을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문제집에서는 이거를 이런 유형으로 묶어놨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달라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하라고 되어 있고 이 문제의 난이도는 상이라고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문제를 풀 때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학 문제를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 수학에 보면은 유형이 수백 가지가 있고 문제가 수천 문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그 유형들이 굳이 그렇게 수백 개로 나뉘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훨씬 더 간단하게, 결국은 이 문제랑 이 문제랑 같은 문제고 거기에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형을 분리해 놓긴 했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뼈대는 모두 같은 문제야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문제들을 훨씬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차이가 생기면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지는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풀 때에도 이번 시험이 어렵게 나왔는지 쉽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잘 풀리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 문제가 어떤 원리로 풀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원리가 쓰이게 되는지,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그 조건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를 같은 유형을 20개, 30개씩 푸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계속 방향 설정을 해주고 어떤 궁금증을 갖게끔 질문을 던져주면 훨씬 더 효과가 크거든요. 저는 사실 과외나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을 받을 때에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수업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꾸준히 하루에 몇 문제씩 이렇게 풀면서 오답을 체크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공부 습관을 관리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안내문을 잘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원리로 길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혹시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아니면 내가 어느 지역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도로를 타서 그 다음에 어디쯤에서 어떤 도로를 타야 될 거다라는 큰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역시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각각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또는 거꾸로 이 문제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어떤 한 뿌리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오늘의 이야기가 잘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 자녀분께서 그와 관련된 공부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영상을 보여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겨울방학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었는데요. 그동안 남겨주셨던 질문들을 보면서 가장 급하다 싶은 내용으로 주제를 정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더 부지런히 영상을 올릴 테니까 너무 뜸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수학에서 그동안의 좋은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